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예, 이 법 자체는 1999년에 이미 제안이 됐었어요. 네. 근데 20년 동안 계류만 돼 있다가 2021년에 다들 아시는 그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죠. 이제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만나달라고 하다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여자분의 동생과 어머니를 모두 잔인하게 살해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날 바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건이 나야 통과가 되는구나. 법은 흔히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을 써요. 아이고. 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바로 국회 통과돼서 2021년 10월부터 시행됐으니까 사실 이 스토킹법은 생긴 지 1년 남짓 넘는 아주 신생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법이 시행되자마자 그 첫 주에만 400건 이상의 접수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네네. 이후에도 지금 1년 동안 약 1만 4천 건 이상의 접수가 들어오고 있고 하루에 40건꼴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스토킹이라는 게 기준이 굉장히 좀 모호할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법에 사실은 이 관련법의 기준은 명확하진 않아요. 그냥 법에는 지속성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기재를 하고 있을 뿐인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에 해당하는 유형을 보면요. 보통 이제 알고 있는 미행, 접근, 기다리는 행위,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하는 거,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 많이 보시잖아요. 네. 혈서. 혈서? 네, 그리고 또 죽은 동물 사체 같은 거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직장이나 이제 거주지 주변에 물건을 막 훼손하고 막 이런 행위가 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데 적어도 하루 이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일률적인 기준까지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일단 고려를 해야 돼요. 명시적인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아하. 그 요건 중에 여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상대방이 이제 구애를 하거나 고백을 했을 때 약간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약간 애둘러서 표현하시는 거부를 약간 애둘러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명시하고. 명시하고.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한테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잖아. 그냥 지금 기회가 안 돼서 그렇다는 것뿐인 거지 내가 싫다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사는 자체는 좀 명시적으로 표시해 줄 필요가 있어. 그래 나중에 혹시나 신고를 하거나 고소했을 때 내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다라는 게 좀 드러나야 되니까. 명시적으로 하자. 근데 명시적으로 단호하게 얘기를 해도 안 될 때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돈을 꺼달라고 하는 거야. 갑자기 나 돈 줄 거야. 괜찮다. 괜찮다라고 돈을 모으는 거야. 맞아. 진짜. 꺼주면. 그럼 얽히는 거야 계속. 그러고 심지어 사겨. 감지 마. 근데 이제 내 돈이 네 돈이지 뭐. 너무 리얼해. 너무 리얼하게. 연기가 아닌데? 표정이 진짜 스토커. 표정은 왜 이렇게 무섭게 진짜 무섭다. 뱃속에 연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냐 스토킹 범죄냐의 차이는 되게 간단 명료하거든요. 피해자의 입장을 보면 돼요. 피해자의 감정. 피해자가 느끼는 게 사랑이면 무슨 짓을 해도 사랑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근데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불안해, 공포감이 느껴지면 이거는 한 번을 했던 두 번을 했던 이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기준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스토킹 범죄의 이제 주된 가해자와 피해자 어떤 관계들이 좀 많은지 좀 여쭤볼까요? 일반적으로 스토킹 범죄의 피해 경우에는 일단은 모르는 사람이랑 전 연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여성 피해자가 80% 그리고 남성 피해자가 한 20% 정도 됩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사항은요. 남성 피해자와 관련된 사안인데요. 남성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면은 그냥 좋게 알아서 그냥 해결하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일상 경찰서에서 덜어 있어요. 그런데 여자도 기본적으로 흉기를 들거나 방화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남성도 피해를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스토킹 범죄는 그냥 가해자, 피해자의 문제이지 성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남성 피해자 사건을 최근에 했었는데 대학교 CC인데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여자분이 이제 과 동기를 다 알잖아요, CC니까. 그러니까 모든 과 동기들한테 메시지를 다 보냅니다. 걔 요새 누구 만나? 너 걔랑 지금 같이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모든 과 동기들이 이걸 당하니까 결국엔 과 전체가 그냥 합심을 해서 학생회 차원에서 경찰을 불렀어요.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경찰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뭐 과 동기들이잖냐? 뭐 직접 피해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냥 돌아가 버리셨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사실은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스토킹 예방법의 처벌법의 취지라는 걸 감안했다면 그때 경찰이 한번 아무리 피해자가 남성이라고 해도 우회적이고 어떤 간접적인 접근과 연락 시도로 봐서 조치를 한번 취해줬으면 좋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변 사건 중에 뭐 상간녀가 아이들을 스토킹한 적도 있다고요? 예, 그 너무 스토킹 처벌법 아이를? 시행 전이었었는데 네네. 이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근데 아내는 이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이 들어왔는데 아내는 그 이혼을 거부해요. 그 상황인데 이제 상간녀가 아들한테 찾아가요. 학교에 찾아가서 너네 엄마 어차피 일찍 죽을 거니까 몇 살? 빨리 이혼해줘라. 어머머머. 아들이 그냥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와 진짜 도라이다. 예, 와 그래서 진짜 도라이들 많구나. 이게 문제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에는 이거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민사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 정도로만 해결했었거든요. 아 그게 끝이에요? 형사처벌은 못하고? 네. 어머나. 예, 그냥 민사적으로 위자료 소송, 그러니까 상간녀 소송이랑 접근금지 가처분 이거 2개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니까 이거 가능하죠. 굉장히 중요하게 처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스토킹은요 부부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네네. 헤어진 연인들 간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은 이제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 결혼을 망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결혼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청첩장에 보면은 계좌번호가 예. 있잖아요. 어. 신부 측도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메모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할 수도 이런 있고 입금자 명을 바꿔서 네, 몇 그런 우와.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돈을 주긴 주나요?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이런 만 여진 번을 보내도 만 보낼 원이네. 수가 있어요. 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리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판례 중에 이제 논란이 좀 됐던 게 있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헤어진 연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수백 통에 이르는 전화가 하루에 계속 가도록 하는 자동 프로그램을 실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와. 계속 전화 가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1심에서는 벌금형, 2심에서는 무죄로 판결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드리면 2004년에 이제 정보통신망법만 있을 때 스토킹법 없을 때 이때는 무죄가 났어요. 왜 그러냐? 전달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전달하는 내용이 무섭고 약간 불안하고 공포심이 있으면 처벌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 내용도 전달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벌을 못했죠. 근데 2022년에는 스토킹법이 있었습니다. 스토킹법은 문구가 조금 달라요. 전화를 이용해서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하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도달시키는 행위가 불안하냐, 공포심이 들게 하냐 이걸 보기 때문에 최근 2022년에 인천에서는 이거를 일단 유죄로 판시해서 지금 대법원 올라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정보통신망법 그 불안감 조성행위라고 보통 표현했던 것은 뭐냐면 거긴 딱 하나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포심이나 이거 유발할 수 있는 글, 문헌, 뭐 부호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했거든요. 근데 울리는 거는 그냥 전화기 자체가 울리는 거 아니냐. 전달이 안 됐으므로 그래서 그거를 처벌 안 하는 걸로 한 게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에는 뭐라고 되냐면 전화, 우편, 팩스 요게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전화를 이용해서 왜냐면 전화 걸면 거기 울릴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통해서 이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 이 문헌상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죠. 여기 새롭게 추가된 전화라는 게 문구가 있으니까 요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라고 해서 해석을 좀 바꾼 거죠. 예. 스토킹 처벌법이 생겨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진짜? 그게 스토킹법 조문상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예요. 반의사불벌죄라는 건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면 처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고소당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벌 안 받기 위해서 합의를 봐야죠. 합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을 해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또 합의를 보려고 연락하고 찾아가는데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럼 더 화가 나요. 네.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신당역 사건도 피해자가 스토킹 그거 신고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했는데 그거 합의 안 해주니까. 합의 안 해주면 내 인생 망가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맹점이네 완전. 찌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 앞두고야지. 이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이 스토킹법 제18조 3항을 좀 폐지해야 된다라는 법무부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고요.